중국의 오뚜기 부도옹 덩샤오핑은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났습니다. 한때 수억 명의 생사를 결정하던 중국의 2인자 덩샤오핑입니다. 1969년 10월 중국 장시성의 낡고 습한 트랙터 수리 공장. 한 노인이 기름때와 그을음이 범벅된 작업복을 입고 거친 쇳줄로 엔진 부품을 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륙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던 남자가 오늘 일개 수리공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들은 홍위병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창밖으로 몸을 던져 하반신이 마비됐고, 자신은 가래침 섞인 모욕을 견디며 기름때를 닦아야 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6년 동안 단 한마디의 비명도 없이 기계를 닦으며 복수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덩샤오핑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붉은 글씨가 박힙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가 대륙 전역을 피와 광기로 물들이던 1960년대 말, 덩샤오핑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 서열 2위, 중국 공산당 총석이라는 화려한 직함은 하룻밤 사이에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 파주자파 제2호 인물이라는 낙인으로 변했는데요. 홍위병들은 그를 개처럼 끌고 다니며 비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그를 향해 가래침을 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마치 돌북처처럼 묵묵히 그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가장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은 자신을 향한 육체적 가해보다 더 잔인했던 자녀들에게 닥친 폭력이었습니다. 1968년 9월 베이징 대학의 수재이자 그의 듬직한 장남이었던 덩푸팡은 홍위병들의 가혹한 고문과 인격 모독을 견디다 못해 건물 3층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아들의 척추는 산산조각이 났고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한 나라를 호령하던 지도자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로서 휠체어조차 구할 수 없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들의 부서진 다리를 바라봐야 했던 덩샤오핑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분노와 회한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모든 감정을 심연속으로 억눌렀습니다. 1969년 10월 그는 베이징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장시성 신지안현의 초라한 보병학교 유배지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에 그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라 장시성 트랙터 수리 공장의 일개 노무자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허용된 일과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를 감시하는 홍위병들은 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즉시 비판대에 세우려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내 탕림과 함께 거친 흙길을 걸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기름때가 가실 날 없는 손으로 거친 쇳덩어리를 만지고 복잡한 트랙터 엔진을 분해했는데요. 공장의 노동자들은 이 노인이 한때 국가 부주석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어이, 덩씨, 자본주의 맛이 어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감시원들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그의 면전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덩샤오핑은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주 정밀하게 기계를 닦고 부품을 수리했습니다. 이 유배지에서의 6년, 총 2100일이 넘는 시간은 덩샤오핑에게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자 자신을 극한까지 담금질하는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아들 덩푸팡의 몸을 매일 직접 씻겨주고 대소변 뒤처리를 도맡으며 그는 자신의 손끝에 남은 삶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아들의 굳어버린 다리를 주무르며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미쳐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그는 집 마당을 매일 수천 번씩 빠른 걸음으로 돌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몸을 관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복수보다 무거운 국가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기에 미쳐 전 국토가 황폐해지는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나면 굶주린 10억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있는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쇠줄을 갈며 장차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어떻게 수리할지 그 정밀한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 나갔습니다. 아들의 마비된 다리를 보며 삼켰던 피눈물은 개인의 복수가 아닌 다시는 조국의 이런 광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이 시기 덩샤오핑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홍위병들이 광기를 부려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이 닥쳐도 그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관찰하고 묵묵히 생각했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했기에 섣부르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는 지혜의 원형이 바로 이 시골 공장의 기름때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수리공으로서 기계를 고치는 법을 익힌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고치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트랙터의 부품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듯 거대한 국가의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그 처절한 노동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심경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훗날 그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회상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다. 그는 기계를 고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기계를 고치는 수리공이었지만 사실은 무너져가는 중국의 미래를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덩샤오핑이 겪은 또 다른 고통은 정보의 차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베이징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직관과 인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배달되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행간을 읽으며 권력의 미세한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행간 속에 숨겨진 단어 하나, 이름의 배치 하나를 통해 그는 반격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늙은 사자의 극도로 정교한 매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 65세의 모든 명예를 잃고 시골 구석에서 기계를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인이 된 현장을 지켜봐야 한다면 당신은 6년 동안 매일 밤 마당을 돌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기름때를 씻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훈장 삼아 자신의 도끼를 단련했습니다. 이 지옥 같던 6년, 그 좁은 마당을 돌던 수백만 번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중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태준이 0일 만에 모래바람을 견디며 강철의 꿈을 꿨듯 덩샤오핑은 장시성의 기름때 속에서 대륙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이제 그가 이 지옥을 뚫고 어떻게 베이징의 심장부로 다시 진격하는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1973년 2월 중국 대륙은 물론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든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몰려 장시성 유배지에서 트랙터 엔진을 고치던 덩샤오핑이 6년 만에 전격 복귀한 것입니다.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주얼레 총리가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며 마오쩌둥을 끈질기게 설득해 얻어낸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베이징으로 돌아온 덩샤오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독리를 드러낸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서슬퍼런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권력 핵심은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을 필두로 한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등 이른바 사인방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귀한 덩샤오핑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독이 든 함정을 곳곳에 파놓았습니다. 덩샤오핑은 복귀하자마자 주얼레 총리를 도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4대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인방은 그가 결제 서류 한 장만 올려도 혁명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수정주의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회의장마다 사인방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덩샤오핑의 모든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혔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시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만 장시성에서 6년간 갈고 닦은 부도옹의 기질로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거친 언사에는 무거운 침묵으로 대응했고 논리적인 공격에는 오직 민생이라는 데이터로 맞받아쳤습니다. 1976년 1월 덩샤오핑에게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유일한 방패막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주얼레 총리가 끝내 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주얼레의 죽음은 덩샤오핑에게 단순한 동지의 상실을 넘어 광기 어린 사인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성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베이징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인방은 주얼레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파가 덩샤오핑의 지지 세력으로 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추모 열기를 억압했고 결국 분노한 인민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사인방에 항의하는 1차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인방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병세가 위중했던 마오쩌둥에게 달려가 덩샤오핑이 배후에서 폭동을 조종하고 주석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마오쩌둥은 결국 분노했고 덩샤오핑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다시 실각시켰습니다. 이때 덩샤오핑의 나이 72세,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은 채 가택연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인방은 이번에야말로 덩샤오핑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그를 반혁명 분자로 몰아 처형할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집 주변을 에워쌌고 언제든지 끌려가 처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이번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병을 핑계로 요양하며 은밀하게 군부의 실권자인 예제닝 원수 등과 비밀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대륙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시성 수리공장에서 엔진을 분해하던 그 침착함으로 권력의 틈새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9월 9일 마침내 중국 현대사의 거대한 상징이었던 마오쩌둥이 사망했습니다. 대륙은 거대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고 사인방은 마오의 사후 권력을 완전히 찬탈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려 획책했습니다. 그들은 덩샤오핑과 그 일당을 즉시 제거하라는 밀명을 하다라며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은밀한 정보원을 통해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중국은 영원히 사인방의 암흑 속에 갇힌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를 걸고 화고펑 등 온건파 지도자들에게 밀사를 보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생결단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인 1976년 10월 6일 밤
베이징의 중남 해종난하이에서는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체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덩샤오핑과 예제닝의 치밀한 사전 공작 아래 권력의 단꿈에 젖어 있던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은 총 한 발 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대륙을 피눈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끝내고 이성과 실용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난 부도옹의 전설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권력을 되찾은 덩샤오핑 앞에는 10년의 광기가 휩쓸고 간 폐허가 된 중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고 국가 경제의 중추인 공장들은 붉은 구호만 가득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나라를 이끌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시골로 하방되어 똥지개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대의 노인이 된 덩샤오핑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틈도 없이 다시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한 조치는 보수적인 당내 원로들을 경악게 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낙인 찍혀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우파 지식인들을 조건 없이 즉각 사면하고 복권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중단되었던 대학 입시 가오카오를 11년 만에 부활시켜 젊은 인재들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닦을 수 있도록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당시 원로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반동의 자식들을 어떻게 믿느냐며 우려했지만 덩샤오핑은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입으로 외치는 이념 구호가 아니다. 현장을 아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중국은 30년 뒤에도 여전히 가난할 것이다. 덩샤오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트랙터 엔진을 닦으며 배운 것은 단순한 기계 수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념은 결코 인민의 배를 불릴 수 없으며 고장난 국가를 고치는 것은 오직 정교한 기술과 과학적 사고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돌아온 학자들의 마디 굵은 손을 잡으며 미안함을 표했고 그들에게 국가 재건의 청사진을 맡겼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다시 일어선 이 작은 거인은 이제 과거의 증오를 씻어내고 미래의 건설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 덩샤오핑의 리더십은 무서우리만치 철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모든 시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 옆에 자신의 사진을 걸려는 추종자들을 호되게 꾸짖으며 그는 나는 오직 인민의 아들일 뿐이다. 나를 받들 시간의 숫자 하나, 기계 하나를 더 챙겨라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조차 공식적으로 챙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민생 경제의 수치와 지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4인방과의 혈투에서 승리한 후 그들을 즉각 처형하라는 당내의 강력한 복수 여론도 물리쳤습니다. 또다시 피해 숙청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되 우리는 증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증오를 넘어서는 대인의 풍모와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주의적 결단력.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노병 덩샤오핑이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결단력 덕분에 중국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열린 대학 시험장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30대 만학도부터 어린 천재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받은 덩샤오핑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중국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도는구먼. 이제 시작이야. 시청자 여러분, 72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처형의 위협 앞에 섰던 노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대륙의 물길을 바꿨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 쇠락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단단한 직관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훈변하고 있습니다. 사인방이라는 거대한 악의 무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덩샤오핑의 도끼. 이제 이 노병이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흥묘백묘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지는지 그 장엄한 경제혁명의 서사가 이어집니다. 사인방이라는 거대한 악의 무리를 소탕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74세의 노병 덩샤오핑. 그가 복귀 후 던진 첫 번째 일갈은 전 대륙을 넘어 전 세계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붉은 깃발만이 유일한 진리였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라는 금기된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이 이른바 흥묘백묘로는 당시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건 사형선언이나 다름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당 내부의 보수적인 원로들은 주석님이 세운 혁명의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셈이냐, 조국을 자본주의의 노예로 팔아넘기려 하느냐며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의 탁자를 부서질 듯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인민이 굶주려 길바닥에서 죽어가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밥그릇이 비어있는 나라의 혁명은 사치일 뿐이다. 내가 본 지옥에는 이념이 없었다. 덩샤오핑의 이 도끼 어린 실용주의는 장시성 유배지에서 6년간 기름때를 닦으며 뼈저리게 느낀 현실에서 나온 처절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7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직접 현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곳은 홍콩과 맞닿아 있던 광둥성의 아주 작고 초라한 어촌마을 선전이었습니다. 당시 선전은 주민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헤엄쳐 홍콩으로 밀입국하던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덩샤오핑은 이곳을 바라보며 대륙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는 이곳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수파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은 외세의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덩샤오핑은 역사에 남을 단판을 지었습니다. 길을 열어라.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 목숨으로 지겠다. 내가 다시 유배지로 가든 처형대로 가든 상관없다. 그 70대 노지도자의 비장한 각오 앞에 반대파들도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선전주의의 거대한 철조망과 담벼락을 쌓고 그 안에서만큼은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 실험을 마음껏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대륙의 닫힌 문을 부수는 역사적 망치질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결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만 받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1978년 그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현대식 제철소와 신칸센을 직접 목격하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칸센에 몸을 실은 덩샤오핑은 창밖으로 눈부시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빠르다. 누군가 뒤에서 채찍질하는 기분이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속도다. 그는 과거의 원한을 뒤로하고 일본 철강왕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중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때 침략자였던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 강한 중국 지도자에게는 죽기보다 힘든 굴욕이었겠지만 덩샤오핑에게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인민의 배부름이 수천 배 더 중요했습니다. 1979년 그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공산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을 방문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텍사스 휴스턴 로데오 경기장에서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으며 대중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신문 일면을 도배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노인이 관광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적이 아니라 친구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과 자본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자본가들에게 던진 고도의 심리전이자 외교 전술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작은 거인의 미소 뒤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ASA의 우주선 엔진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조국에 뒤처진 과학기술의 피눈물을 흘리던 노병의 날카로운 분석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무서우리만치 냉혹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어라라는 선부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굶주리는 사회주의적 환상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능력 있는 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 나라의 불을 키우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가난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비극이다라는 그의 말은 당시 중국인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선전의 어촌마을은 불과 몇 년 만에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현대적인 대도시로 천지개벽했고, 멈춰 서 있던 중국 전역의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을 진행하면서 돌을 만지며 강을 건넌다는 모착석 교화의 원칙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하게 밀어붙여 배가 뒤집히면 인민이 다친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이것은 65세의 유배지에서 트랙터 엔진을 부품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익힌 수리공의 정밀함이 국가 경영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험구역에서 완벽히 성공한 정책만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엔진의 작은 기어 하나가 어긋나면 거대한 기계가 멈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에 국가라는 거대 엔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 정밀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념이라는 차갑고 낡은 고로에 실용이라는 뜨거운 연료를 부었습니다. 그는 박태준 회장이 영일만에서 쇳물을 터뜨릴 때의 비장한 심정으로 중국의 다친 혈관을 뚫어냈습니다. 그는 수시로 선전과 주하이 같은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쌀밥은 마음껏 먹고 있는가? 고깃국은 식탁에 오르는가? 그에게 정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인민의 식탁 위에 놓인 고기 한 점이었습니다. 70대의 노구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며 대륙을 횡단하는 그의 살인적인 강행군의 주치의들이 울며 만류했지만 그는 시간이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내 남은 생은 오직 인민의 밥그릇을 채우는 데 써야 한다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도입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한다는 보수파의 경고에 덩샤오핑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가난한 영혼에는 예의도 염치도 깃들 수 없다. 그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 곧 애국임을 선포했고, 이는 중국인들의 잠자던 상술과 에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6년의 유배 기간 동안 침묵하며 설계했던 부강한 중국의 청사진이 하나하나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4세의 나이에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 온 이념의 틀을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덩샤오핑은 과거에 자신과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는 체면보다 생존을 택했고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흥묘백묘로는 단순히 고양이 색깔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오늘 당장 배고픈 이웃을 위해 당신의 고집을 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는 덩샤오핑의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그의 도끼 어린 실용주의 덕분에 중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의 담벼락 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은 거대한 들불이 되어 중국 전역의 가난을 태워버렸습니다. 덩샤오핑은 자신이 유배지에서 닦았던 기계의 부품들처럼 인민 한 명 한 명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 움직일 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가장 힘차게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노련한 수리공이 어떻게 8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한번 지팡이를 짚고 남순강화라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지 그 감동적인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1990년대 초반, 작은 거인 덩샤오핑은 이제 88세라는 인생의 황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공식적인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평범한 노인으로 은퇴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그의 여생 앞에 중국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먹구름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다시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혁 개방이 중국을 타락시켰다. 다시 문을 닫고 사회주의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덩샤오핑이 평생 일궈온 모든 업적을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분위기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 듯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개혁의 수레바퀴는 멈춰섰고 인민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가난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는데요. 88세의 노병 덩샤오핑은 베이징의 자택에서 이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시성 유배지에서 트랙터를 고치며 꿈꿨던 강한 중국,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끝내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기 전 이 나라가 다시는 과거의 암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최후의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992년 1월 18일, 덩샤오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남쪽 여행이라는 소박한 명목으로 특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88세 노병이 조국의 운명을 걸고 단행한 마지막 북벌이자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유명한 남순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로 노쇠한 몸이었지만 열차가 남쪽 경제특구로 향할수록 그의 눈빛은 20여 년 전 4인방을 몰아내던 그때처럼 다시 사자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선전과 주하이의 공기는 베이징의 차가운 정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덩샤오핑은 현장을 직접 돌며 베이징의 보수파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폭탄 선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겨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대륙 전체를 진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물러나야 한다. 경제 발전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길이다. 사회주의가 가난을 의미한다면 누가 그런 사회주의를 믿겠는가? 인민의 배를 불리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공식 직함도 없는 퇴역 노병의 이 한마디에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경제특구의 눈부신 마천루를 가리키며 동행한 관료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라! 자본주의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었더니 인민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워 다시 문을 닫으려 하는가? 성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집어치워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이다. 그의 서슬 퍼런 꾸짖음 앞에 보수파의 논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멈춰섰던 개혁의 수레바퀴는 88세 노인의 사자 후 한 번에 다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순강화는 덩샤오핑이 조국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후에도 누구도 개혁 개방의 길을 되돌릴 수 없도록 대륙의 남쪽 끝에서 거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죽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88세의 노인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행력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퇴한 노인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거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남순강화 도중 선전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던 덩샤오핑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한 아이의 손등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 너희들은 절대 배고픈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과거의 증오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오직 다음 세대가 누릴 풍요만을 생각했습니다. 장시성 유배지에서 차가운 기계를 고치던 노인이 이제는 한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고쳐놓은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 기간 동안 무려 35일간이나 남부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88세 노인에게는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건강을 우려해 쉴 것을 권했지만 그는 내가 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개혁의 대못을 하나라도 더 박아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선전의 한 고층 빌딩 옥상에 올라 저 멀리 보이는 홍콩을 바라보며 회한에 젖기도 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1997년에 나도 그곳에 가고 싶구나.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가고 싶다. 그의 이 간절한 소망은 단순히 영토 회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개혁이 완성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설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파들의 비난은 덩샤오핑의 서슬 퍼런 꾸짖음 앞에 자취를 감췄고 전 세계의 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덩샤오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다시는 자신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개혁 개방의 불가역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행보는 오늘날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덩샤오핑이 베이징의 자택에서 침묵하며 안락한 노후를 보냈다면 중국은 다시 폐쇄적인 과거로 회귀하여 가난의 늪에서 허덕였을지도 모릅니다. 88세의 노인이 보여준 그 도끼 어린 결단과 실행력은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며 인간의 사명감은 육체의 노쇠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88세의 나이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나선 이 노병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안위가 아니라 오직 굶주린 인민의 미래만을 걱정했습니다. 남순강화는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조국에 바친 가장 뜨겁고 숭고한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돌을 만지며 강을 건넌다던 신중한 수리공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강물이 넘치기 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불사조가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빈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그 경건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챕터가 시작됩니다. 1997년 2월 19일 밤 9시 8분 베이징의 군병원 낡은 침상 위에서 대륙의 물길을 바꿨던 작은 거인 덩샤오핑은 93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외교관은 거대한 충격과 침묵에 잠겼습니다.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났던 부도옹, 유배지의 기름때 묻은 수리공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기초를 닦은 설계자가 된 남자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가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과는 대조적으로 소름 돋을 만큼 소박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임종 전 가족과 당 지도부를 불러 모아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게 할 만큼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는데요. 첫째, 자신의 안구와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할 것. 둘째,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해부할 것. 셋째, 화장한 재를 바다에 뿌리고 그 어떤 무덤이나 기념비도 만들지 말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내놓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유언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이 국가와 인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인민의 아들이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죽어서까지 땅을 차지하며 인민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한 거창한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나는 대륙의 흙이 아니라 흐르는 바다가 되어 조국 인민의 곁에 영원히 머물겠다. 이 유언은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평생 견지해온 실용주의의 정점이자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내고도 포스코 주식을 단 한 주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그 어떤 화려한 사당이나 기념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모든 시도를 칼같이 거부했습니다. 마오쩌둥의 거대한 초상화가 천안문을 지킬 때도 그는 자신의 사진 한 장 공식적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돌덩이에 새겨진 이름이 아니라 인민의 배부른 식탁 위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7년 3월 2일 그의 유언에 따라 전격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은빛 비행기에 실려 광활한 바다 위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탕림과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거인의 재를 파도 위로 뿌렸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은 그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그가 사랑했던 중국 대륙 전체와 10억 인민의 가슴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한 노년이란 진정 무엇입니까? 덩샤오핑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나이 70은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과 경험, 그리고 도끼를 모아 거대한 반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들 덩푸팡의 하반신 마비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목격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였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바닥을 기던 아들을 보며 그가 느꼈을 회한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을 발판 삼아 다시는 조국의 이런 광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국가적인 번영의 의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장시성 유배지에서 기름때를 닦으며 겪었던 6년간의 모욕과 고통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지혜의 칼날로 치환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절망하며 삶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수억 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구출한 개혁개방의 기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떠났지만 그가 닦아놓은 흥묘백묘의 길 위에서 중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인민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은 화려한 마천루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죄악이다라고 일갈하며 인민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뜨거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수리공의 마음으로 고장난 국가의 엔진을 하나하나 뜯어 고쳤고 그 엔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이념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인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그는 몸소 실천했습니다. 93세의 노인이 숨을 거두는 순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인들은 그가 왜 인민의 아들인지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소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민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평생 3번이나 권좌에서 쫓겨나면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진심 어린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혹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덩샤오핑의 삶을 보십시오. 65세에 유배를 가고 74세에 정권을 잡았으며 88세에 지팡이를 짚고 남순강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포기하기엔 당신의 연륜과 도끼가 너무나 아깝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 엔진을 다시 수리하고 힘차게 돌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비록 무덤도 없이 바다로 돌아갔지만 그가 뿌린 개혁의 씨앗은 대륙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덩샤오핑, 이 작은 거인이 남긴 부도옹의 정신은 오늘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모든 시니어와 청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고장난 트랙터 엔진을 닦던 그 거친 손끝에서 한 국가의 미래가 피어났듯 여러분의 오늘 또한 거대한 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에는 불사조 덩샤오핑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정치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3번 쓰러지고 4번 일어나 끝내 세상의 지도를 바꾼 한 노병의 처절한 승전보입니다. 위인전 리부트.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긴 덩샤오핑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언제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60대 후반 유배지 공장에서 차가운 기름때를 닦으며 아들의 비극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마당을 돌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비로소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설계했습니다.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짧은 문장은 덩샤오핑 인생의 정수입니다. 그는 낡은 이념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내고 74세라는 나이에 대륙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8세에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기다림의 미학과 현실을 꿰뚫는 직관이 한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덩샤오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한 칼날을 품는 과정이다. 여러분의 인생 이망 역시 덩샤오핑의 유배지 공장과 같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외로움은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는 도광양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덩샤오핑에게 70대는 시작이었고 80대는 절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던 열정에 불을 지폈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뜨거운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위인전 리부트가 여러분의 불사조 같은 인생 이막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덩샤오핑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가 꿈꾸던 승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위인전 리부트는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 이막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